네, 오늘은 제9장 자존감의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이스테임은 건강한 자기애라고도 하고, 자존감은 자신이 가진 능력, 가치,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나 자부심, 프라이드는 어떤 만족감, 스스로 해냈을 때에 오는 성취감, 그래서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겁게 즐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인지한 후에 자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부심은 만족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만은 뭐냐? 자신의 자존감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면 그게 오만인 거죠. 즉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인 거지. 즉 근거 없는 자신감은 오만이고, 근거가 있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기초 위에서 뭔가를 해냈을 때, 이루어냈을 때에 오는 만족감은 자부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자존감을 어떻게 유지하고 회복되는지, 또 자존감이 얼마나 견고한지, 자존감을 지탱하는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자존감은 안정적인가? 내담자의 자존감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자존감이 자꾸만 상처를 받는가? 그리고 내담자는 자존감에 상처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가? 또 자존감을 뒷받침하고 있는 포부는 현실적인 포부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상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낸시 맥윌리엄스는 자신의 임상적인 실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상담을 해봤더니 내담자의 자존감을 정확하게 잘 평가하고 상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죠. 그걸 제9장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건 같아요. 단순히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십 년간 임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과 이론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존감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존감 유지와 고양은 모든 인간의 중심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여 행동할 때 견디기 어려운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자들로부터 지나칠 정도로 이성화되어져 온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클래시컬 사이코 어널리시스에 대한 이론을 거부하고 다른 주장을 내게 되면 그 커뮤니티에서 되게 엄하게 다루었죠. 영국
런던에 가보면 프로이트 박물관이 있는데 저도 한 10몇 년 전에 런던 프로이트 박물관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봤더니 세계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곳을 왔더라고. 그러니까 프로이트를 존경하는 그 존경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프로이트에 대한 이론을 조금만 다르게 얘기해도 이단화 취급하는 그런 막강한 힘 속에서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이 여성이 역동구조 모델이 아닌 관계구조 모델의 새로운 현대 정신분석학을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아마 그 이유는 프로이트가 본래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엔나, 오스트리아 그쪽에 비해서 일단 영국은 바다를 건너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조금 교통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9년도입니까? 프로이트가 런던에 들어왔고, 왜냐하면 나치즘의 그 살해 위험을 너무 강력하게 느낀 나머지 그 제자들이 영국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런던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와 멜라니 클라인은 대개 적대적인 질투와 시기심,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아무튼 우리가 단순히 프로이트는 되게 옹고집적이고 뭔가 그 자기 안에 도구마를 형성해서 산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프로이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용기와 신념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자신의 심리적 측면을 파헤치는 것이 오히려 커다란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파헤쳐진 자신의 내면 세계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것이라 해도 용감하게 진리를 말하는 자로서의 자기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러한 수치심은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고, 프로이트가 자기 꿈을 스스로 분석한 꿈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아집적이고 뭔가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는, 그래서 이단화를 척결하는 그런 독선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프로이트는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약함이나 병듦을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작은 단점도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학문적인 것이라면 자신의 병리적인 그 사실들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데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 얘기인 거지. 자, 여러분,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통해 자가 존감을 느끼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뭔가 자기적 고통을 직면하기보다는 열심히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한국이나 낸시 맥윌리엄스가 사는 미국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오히려 한국은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이 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장면은 언제 봐도 눈물이 나는데, 네. 연미복을 악사들이 탁 입고, 찬송가를 연주하죠. 마지막 찬송가를 연주할 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겁니까? 아무튼 그런 찬송가를 연주했는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부심을 잃지 않는 그 음악가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적인 거죠. 낸시 맥윌리엄스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며 위험에서 구해주고 도와주는데 일생을 바쳐온 사람들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이들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유방암 진단을 받고 우울증에 빠진 한 여성은 죽음이 두렵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자신이 이제 혈액 기증을 했는데 이제 혈액 기증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도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지금 자신이 유방암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드는데 그 걱정은 하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혈액을 기증했던 일을 못한다는 것에 고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자존감에 살고 자존감에 죽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된다면 딱 한 가지, 나와 자존감 유지 방식이 그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방식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거고 나는 다르게 행동하는 방식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지. 특별히 심리치료를 해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상담하는 일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마치고 나면 뭔가 뿌듯해, 큰일을 한 것 같아. 그런 내 존재적인 가치가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무실 문을 나설 때 뭔가 뿌듯하면서 내적인 부여를 경험하면서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자기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무료로 상담해줘도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상담비까지 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저는 영성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직의 일을 할 때랑 상담을 마치고 났을 때의 그 느껴지는 경험이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사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그렇게 부른 이유는 여러분은 목사님, 스님들 못지않게 뭔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을 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웅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고 악한 행동의 경우에도 자존감 유지 방식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강해 보여야만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표현하기보다 배우자에게 힘을 행사할 때, 그때 그 배우자는, 당사자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내 고향 경북 안동, 저는 청송인데 그 경상북도 안동, 영주 이런 지역에는 유교 문화가 되게 팽배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결혼할 때 시골에서 재래식으로 한식 전통 혼례를 했는데, 이제 피로연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남자 여자를 유별하게 앉히는 거야. 부부가 같이 와도.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간 밑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놀아온 여자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뭐 그쪽 지역에서 전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풍습이 아직까지 있더라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부부인데 따로 떨어져 먹으라는 거야. 밑에서 먹으래.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막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가 팽배한 지역에서는 남자들이 뭐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남자들이 사는 자존감의 하나의 근거였다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 행정이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는 분노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남녀 기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랑 좀 친하고 밥 한 끼 먹었다고 좋은 학점을 기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다 시험 대충 치면은 막 형편없는 점수를 줘버릴 때 놀란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칼같이 적용하고,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약한 자들이 짓밟히게 되는 것에 대한 대변인 노릇하는 것이 나의 자부심의 원천인 것 같아요. 좀 지나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교수회의에서도 너무 학생 편에 서서 말하다 보니까 교수들하고도 일을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뭐 여러분들은 다 부자지만 이쪽 영상신학대학원 쪽에서는 가난한 친구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집행했던 어떤 행정이 3개월 후에 달라져 버리고, 내가 볼 때도 충분히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도에 지나친 자기 주장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유익에 대한
것이라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학생들, 또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권익에 대한 것이면 도가 지나치게 분노하는 나는 뭘까? 물론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성이 있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이 나의 어떤 자부심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를 분석하면서 내가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치료자는 자신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일에서 내담자도 자존감을 느낄 것이라고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자가 자존감을 갖지 못한 채에 심리치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왜냐하면 상담자의 자존감, 자부심이 인터널리제이션 되어져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양식의 자존감을 갖도록 해서 치료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셀프 이스템, 그 자존감 평가 검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턱없이 낮으면 그 자존감에 대한 향상을 하고 난 다음에 심리치료사가 돼야 돼. 기독교 영성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존감이 낮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용하신다. 즉 신도, 파트너인 인간이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 자기 학대적인 그런 의식이 팽배해지면 그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논문 한 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목회자들의 자존감과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상호 비교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였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목회를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보다는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죠. 맞아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 상담을 하는 상담사, 이런 분들은 스스로 셀프 이스템이 굳건해야 된다고 봐요. 지적인 면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여성이 결혼 후에는 더는 자신의 지적인 측면을 인정받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죠.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다는 그런 슈퍼비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계속 1등 한 거야. 대학도 좋은 스카이를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 아이를 막 둘 놓고 양육하고 그리고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딱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고
분명히 자기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경제권은 남편에게 있으니까 좀 남편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공부만 잘했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모든 면에 깡통이야. 애 키우는 것도 잘난데, 요리하는 것도 잘한데, 뭐 살림 사는 것도 잘난데. 그러니까 오직 자기는 공부만 잘했던 거지.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우울에 사로잡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의 혼란스러움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 있어서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그의 자존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혼전, 순결 운동 그런 것에 서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잘 지켜지면은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서약해놔 놓고 어겨지면 그 어떤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느낌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자부심을 느낍니까? 또 스스로 실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존감에 대한 깊은 정신분석적 이해와 대중문화가 추구하여 온 피상적 이해 간의 차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리액션이라고 해서 그걸 잘 해줘야 돼. 그래서 값싼 칭찬을 들으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칭찬은 받았어도 자신이 별거 아니라는 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해요. 이게 이제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애적인 사람은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충족에 사용하기 때문에 칭찬과 인정과 더없이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기를 칭찬한다? 그럼 너가 시킨 건데 나를 칭찬하지? 한편 기분 좋다가 기분 나빠져 버려요. 그래도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CEO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왜냐하면 그 자기애적인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CEO 앞에 딸랑딸랑 아부를 잘하면 고속 승진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직장 상사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자기애적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속 보이는 칭찬도 듣고 나면 이 사람들은 좋아.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대상관계에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는 이상화, 하나는 평가절하. 이상화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더없이 높여주면 행복하고 자기애가 충만해지겠죠. 근데 보잘것없는 사람이 칭찬을 해, 더 높여. 그때는 핏 하면서 코웃음을 치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지는 않지. 그러나 사실 자기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칭찬해주면 다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문화는 리액션. 그래서 막 칭찬하고 격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니까. 정신분석을 받는 동안 자존감이 고양되는 이유는 치료자가 모든 것을 좋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가 아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수치심은 약점과 상처를 드러내지만 분석가는 이를 충분히 수용하기 때문이다. 내담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주거나 그것은 결점이 아니라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결점을 상담자가 다 알면서도 자신을 수용한 것이 기쁘고 또 자신을 수용해 주는 것에 대한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던 캐시던의 얘기가 딱 맞아요. 인간은 두 가지 예민하다. 하나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다른 하나는 나는 수용되어질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바로 상담 안에서도 나는 상담자로부터 수용되어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에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